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TMF 두 번째 코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이에른 뮌헨과 김민재 선수, 네.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바이에른 뮌헨과 김민재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말에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어요. 프랑크푸르트에 물론 홈이기는 했습니다만 프랑크푸르트가 바이에른 뮌헨을 5대1로 보통 이럴 때 영어 기사 표현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humiliating, 그러니까 아주 무참하게 정말 망신을 줬다, 그런 상황인데, 요게 역사적으로 조금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면, 이 프랑크푸르트가 바이에른 뮌헨에게 대승하는 데는 역사적으로 좀 전문가입니다. 특히 우리 팬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경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1980년에 그러니까 7980 시즌에 유에파컵. 아하. 전설적인 차범근 레전드의 시기가 딱 프랑크푸르트와 더불어서 팀에 정말 소중한 그 유에파컵을 안겨줬던 바로 그 대회인데, 바이에른 뮌헨과 이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4강에서 만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한 경기는 안 그랬는데 프랑크푸르트가 바이에른 뮌헨을 5대1로 똑같은 스코어로 이겼어요. 똑같은 스코어로. 4강인데. 그러니까 득점 합계하면은 당연히 프랑크푸르트가 이기겠죠. 한 경기에서 5골 넣는데 다른 한 경기 어떻게 되든 거의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가 바이에른 뮌헨을 그 80년에 유에파컵 우승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도에서 바이에른을 탈락시켰을 때 한 경기를 5대1 승리 경기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차범근 레전드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날 차범근 레전드가 직접 골을 넣었던 건 아닌데, 좀 더 이제 큰 스코어가 그로부터 5년 전, 1975년, 이때는 이제 차범근 레전드가 가기 전입니다. 요때 프랑크푸르트가 바이에른을 6대0으로 이겼어요. 6대0. 75년. 그 얘기가 요번에 기사화가 조금 됐어요. 유럽 편지에서. 왜 그랬냐면 요때 6대0을 만들 때 이번에 그 5골 넣은 게 60분 정도에 5골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쵸. 근데 요때 6대0 만들 때도 그 5골을 그 정도 시간 안에 넣었어요. 거의 50년 가까이 된 이 상황에서 60분 내에 5골 몰아넣는 거를 프랑크푸르트가 바이에른을 상대로 재현을 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 팬분들은 잘 아시는 2019년에 니코 코바치 감독을 이제 보내버린 경기가 바로 프랑크푸르트가 바이에른을 5대1로 이겼던 경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5대1을 또 한 건데, 프랑크푸르트가 바이에른에게 대승하는 데는 약간 역사적으로 좀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는 팀이다. 그런데 다만 그러면은 바이에른은 프랑크푸르트를 대파한 적이 없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바이에른도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5골, 6골, 7골까지도 넣으면서 이긴 경기도 있어서, 바이에른은 그럼 프랑크푸르트를 그렇게 못 이겼냐 하면 그건 아닌데, 당장 지난 시즌 초반에 특히 프랑크푸르트한테 대승을 거둔 적이 있었죠. 바이에른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프랑크푸르트에게 대승 횟수도 좀 더 많기는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크푸르트가 좀 화제가 되는 이유는, 어쨌든 바이에른이 뭔가 기록적인 패배를 당할 때는 그 주인공에는 프랑크푸르트가 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가 조금 비교적 늦게 창설된 리그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 이제 분데스리가 이전 시대, 그 이전 시대로 가면 바이에른이 지금의 위세와는 완전 거리가 먼 팀인데, 상대적으로 프랑크푸르트는 그 외에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그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페렌치 푸스카스와 프랑크푸르트가 붙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가면 오히려 또 프랑크푸르트가 강해서, 분데스리가 창립 이전 시대에도 프랑크푸르트가 바이에른 상대로 그 대승들이 있어요. 5골, 6골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바이에른에게 뭔가 참패를 안겨주는 데는 프랑크푸르트가 킬러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 경기는 이명철 해설위원이 보시기에 바이에른의 약간 그 좋은 성적 때문에 좀 가려져 있었던 경기력의 문제가 좀 총체적으로 노출된 한 판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답을 얘기 드리자면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 경기에 대한 뭔가 페인을 이야기할 때 먼저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선수 출신이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K리그 현장에서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중계를 할 때
그 K리그도 한번 날씨 문제 때문에 상주 인천 경기가 한번 취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 상주 홈이었죠. 네, 맞습니다. 잘 기억이 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관계자분들한테 건너서 이렇게 하면 직접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을 때 선수들이 거기에 맞춰서 훈련 프로그램을 다 짜잖아요. 근데 그때 훈련 계획을 다 한 게 있는데 막상 그날 실제로 경기를 안 뛰면 우리가 봤을 때는 체력 아끼고 괜찮겠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선수들이 그 훈련 프로그램이 꼬이고 깨지면서 이후에 몸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게 결국 컨디션의 유지에 있어서 차질이 좀 빚게 되고 결국 영향을 받게 된다. 제가 볼 땐 바이에른 뮌헨도 이런 일정의 갑작스러운 변동이 어느 정도 선수단에게 그러한 애로사항을 좀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감각적인 문제, 그 스케줄적인 문제는 분명히 저도 그거는 100% 공감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1대5가 되는 거는 바이에른에게는 좀 그래도 좀 심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선을 좀 넘었죠. 선을 좀 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경기에서만 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승리에 가려진, 결과에 가려진 바이에른 뮌헨 투엘 감독의 지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패배도 역시 이전에 아쉬웠던 굴레가 좀 표면 위로 드러난 그런 경기였다라고 보는 게 전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바이에른이 여태까지 좀 내포하고 있던 문제들, 요번 경기를 통해서 확 이제 터져버린 그 문제들의 좀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일단 중원의 영향력이 저는 너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경기는 일단 무시알라 선수가 최근 몸 상태가 썩 좋진 않았기 때문에 선발은 아니었죠. 그 가운데 이제 무시알라 없이 미드필더진을 꾸렸는데 중앙에서 볼을 잘 받아주고 관리해주는 무시알라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다 더 바이에른 뮌헨이 중원을 쓰지 못한다는 게 내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무시알라가 있어야 네. 해저가 좀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볼 주면 진짜 해주니까. 해줘. 네, 해줘. 하면은 무시알라 해줍니다. 근데 너무 그간 무시알라가 나왔던 경기도 정말 말씀해 주셨던 무시알라 해줘. 한 명의 어떤 그 창의성과 기량이 좀 의지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무시알라 해줘, 사네 해줘, 케인 해줘. 네. 요 정도면은 그냥 버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무시알라 해줘가 역시 많았지만 결과를 내는 측면, 이기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사네 해줘와 케인 해줘에 정말 많이 의존했던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노이어 골키퍼가 돌아와서 이번 경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활약이 괜찮았거든요. 선방도 그렇고. 그때 요 경기는 뭐 5골도 5골이지만 노이어 선수에게도 조금 아쉬운 대목이 많았죠. 실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노이어가 막을 거 막고 그리고 김민재 해줘, 우파메카노 해줘. 이것도 사실 해당되거든요. 네. 말하다 보니까 다 해줘인데 수비진의 그 어떤 개인 능력으로 그렇게 라인이 다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걸 방어해냈던 최후방 수비. 그것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 수비진의 개인 능력이 그동안 이기는 경기들의 결과에서는 잘 영향을 주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위태로운 구조라는 전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일단 앞서 언급드렸던 공격에서 중원의 영향력이 썩 나오지 않는다는 점. 이 바이에른 뮌헨이 빌드업을 할 때 센터백 2명 그리고 그 위쪽에 풀백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들 이렇게 빌드업 시에는 어느 팀이나 대응을 갖추게 되는데 키미 선수를 너무 혼자 외롭게 두는 경우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중앙 미드필더들과 키미 선수 간의 거리가 통상적인 팀들에 비해서 좀 먼 편이죠. 맞습니다. 그 키미 선수가 정말 양질의 전진 패스 능력, 공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선수도 사실 그 자리에 혼자 그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아무리 탈압박이 귀재라 불리는 선수들도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 키미 선수가 사실 뭐 볼 간수라든지 했더니 탈압박에서 그 아주 전문은 아니죠. 맞습니다. 키미 선수가. 예, 그 말씀을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혼자 둘러싸이다 보니까 장점은 장점대로 안 나오고 오히려 뭔가 아쉬울 수 있는 포인트는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이번 경기 이제 프랑크푸르트전 전반전 중반부터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쫓아가야 되는 상황일 때 경기를 쭉 보시면 키미가 전반 중반부터는 계속 그냥 센터백 위에 혼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볼을 받아주는 풀백들이 아래쪽에 좌우 측면의 아래쪽에 있고 그러면 키미의 파트너인 고레츠카를 포함한 미드필더들은 어디 있느냐? 전방에 5명의 숫자를 공격시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위쪽으로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키미히와 그 위쪽의 중앙 미드필더들 간의 거리가 벌어지면서 중앙으로의 볼 순환은 되지 않고 막상 키미히의 볼 투입을 잘하는 장점도 쓰기가 쉽지 않죠. 상대하는 팀은 그냥 바로 키미 위치에 상충되는 선수 한 명 딱 세워서 키미를 압박하면 바로 중앙에 볼 투입을 막아버릴 수 있으니까요. 보다 보면 이제 고레츠카 선수가 좀 간간히 내려올 때가 있고 라이머가 또 미드필더가 될 때 라이머가 또 이렇게 내려와서 키미 옆에 결국 배치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선수들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영향력이 썩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고레츠카 선수는 오히려 내려왔을 때 뭔가 볼 간수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더 아쉬움이 드러나는 편이고 고레츠카를 제가 쭉 보면 유독 본인이 침투하는 걸 좀 선호하는 느낌이 있어요.
딱 올라가서 그러니까 약간 미들라이커 타입이죠, 이 선수.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키미 옆에 3선의 파트너로 두는 게 본인에게도 알맞은 기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팀은 지금 사정상 당연히 고레츠카를 그 위치에 써야만 되거든요. 안 그러면 뚜이 선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레츠카의 경우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키미 옆에 나름 이제 전술적인 조정이 좀 돼서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썩 만족스러운 성과를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결국 볼이 중앙으로 가지 못하고 측면으로 가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중앙 미드필더 2명은 위에 올라가 있고 키미만 혼자 남아 있고 그래서 윙과 중앙 미드필더가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역삼각형의 이 대형의 꼭지점 아래쪽에 있는 선수들은 결국 기본적으로 풀백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풀백의 선수가 그 위에 선수들하고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볼을 받으면 드리블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와 마즈라위 선수의 폼도 지금 좋은 상태로 보이지 않죠. 맞습니다. 네, 특히 마즈라이 선수는 이번 경기도 선제 실점의 빌미가 됐던 볼 클리어링 미스, 네. 볼 처리를 굉장히 좀 잘못하는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왼쪽에 알폰소 데이비스는 이 선수가 역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도, 뭐 당연히 이제 빠른 만큼 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 뭐 발재간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드리블에 대해서 너무 과중한 임무를 부여하게 되면 더 기술적인 역량이 필요로 하게 되는 그 부담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좀 냉정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네. 그 예전에 정말 알폰소 데이비스 막 음바페를 잡을 수 있는 스피드 막 네. 어렸을 때부터 막 엄청난 막 그런 스피드에 관한 특히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네, 2019-20 시즌 특히 대단했죠. 근데 점점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기대치와는 요즘 하는 걸 보면 저는 거리가 있다. 맞습니다. 확실히 지난 시즌도 좀 공격력이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결국 그런 무리한 상황에서 무리한 드리블을 하다가 뺏기면서 알폰소가 뺏기고 결국 뒷공간을 그대로 상대한테 내주면서 역습의 위기를 허용하는 것, 내주는 것이 최근 바이에른 뮌헨 경기마다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풀백에게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 또 하필 그 자리를 뛰는 풀백들의 폼도 썩 좋지 않다는 점. 그래서 볼 운반이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되게 위험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더 웃긴 건 이렇게 선수들 간의 간격이 넓고 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체감하기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그렇다고 해서 롱패스를 그렇게 많이 뿌리지도 않습니다. 결국 계속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하는 걸 투엘 감독이 지향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빌드업의 구조나 선수들의 지금 폼이나 썩 그렇게 적합한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체적인 어떤 바이에른 뮌헨의 요즘을 보면 조금 이제 큰 테두리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바이에른 뮌헨 하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제작진 중에 저 바르셀로나 팬도 계신데 네. 이 바르셀로나를 무참히 아. 짓밟을 때의 그 바이에른의 모습. 네. 약간 그런 일단 바이에른 하면은 바르셀로나 팬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방금 좀 입꼬리가 네, 내려가셨어요. 그런 어떤 형태를 사람들이 많이 좀 떠올리거든요. 네. 그게 왜냐하면은 바이에른이란 팀은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너제틱해. 막 그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고 단단하기도 에너제틱한데 하고. 네. 거기에 뭐 요소요소에 또 독일 팀답게 그쵸, 단단한. 피지컬이 네. 좋은 선수들이 또 있어. 키가 커. 그러니까 바이에른은 뭐 3박자, 4박자를 다 갖췄구나. 그러니까 요즘 뭐 육각형 선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이에른 정말 잘 나갈 때의 이미지는 육각형스러운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는 바이에른은 물론 공격에 있어서는 여전히 재능 있는 선수들 그리고 뭐 사실 선수들의 연령이 그렇게 또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죠. 네. 노이어 선수나 토마스 밀러 선수는 뭐 나이가 좀 많지만 또 나머지 선수들 보면은 20대 초반들도 네. 있고 뭐 20대 뭐 중후반 뭐 이제 전성기로 예, 가요.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면서도 약간 예전의 바이에른의 이미지에 비해서는 기동성이 좀 떨어진다? 약간 느슨한 경기를 한다? 그런 느낌을 약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들의 클래스, 퀄리티, 뭐 그런 해조가 통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승리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미적지근하고 약간 느슨한 듯한 느낌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분데스리가 특유의 바이에른보다 더 왕성한 압박으로 달려드는 팀들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 압박으로 달려드는 팀들 가운데에서 클래스도 좀 있고 좀 조직적이고 네. 요런 팀들을 만나면 제가 봤을 때는 바이에른은 거의 고전한다. 거의 대부분. 결과는 왜 그래도 많이 이기느냐? 네. 그런데 이제 이 팀들은 바이에른만큼의
득점원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제 전반전에 골을 못 넣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후반전에는 네. 바이에른 선수들의 그 아까 케인, 뭐 사네, 네. 무시알라 막 그런 해조가 딱 터지면서 결국은 이제 이겨요. 그리고 또 바이에른이 먼저 이제 예를 들어 후반에 한 골 넣잖아요. 그러면 또 상당수의 독일 팀들은 이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또 막 만회골을 위해서 또 라인 끌어올리고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럴 때 또 바이에른이 또 넣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점수 차이가 좀 커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전반이나 이럴 때 내용을 보면 그렇게 바이에른이 썩 경기력이 좋거나 왕성하다는 이미지를 좀 못 주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그 팀의 어떤 스타일, 전술 그리고 선수 면면을 봤을 때 약간 이 팀도 사이클이 조금 지나가는 와중의 팀 아니냐. 한참 올라있는 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을 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팀의 면면을 보잖아요. 나이와는 별개로 약간 이제 동기부여가 조금씩 사라지고 너무 오래 보던 얼굴들 약간 좀 사이클에 이제는 후반기에 확실히 좀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팀이 지금 제가 봤을 땐 바이에른이에요.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사이클, 최근의 추세 좀 내려가고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좀 보이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오랜 시간 뛰고 있지만 오랜 시간 내리막이 지속되고 있는 그나브리나 코만 같은 선수들만 보더라도 공격진의 주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뭐 그나브리는 또 부상도 이제 얼마 전에 또 보도가 됐지만 네. 어쨌든 그나브리도 계속 이제 몸 관리가 좀 안 되고 많이 둔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망의 경우도 위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경기력 기복이 저는 심해진다고 좀 진단을 하거든요. 그나마 이제 사네 선수가 마찬가지로 아쉬울 때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탯을 계속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사네 케인이 이제 경기를 좀 주도해주고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을 해리 케인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골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아직 공격진의 합이나 구성이 완전하다고 느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이선 선수들은 볼을 본인들이 잡아두는 걸 너무 선호하고 케인의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경기 영향력, 터치, 패스 이걸 가져갈 기회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니까 서로의 합이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비교적 최근까지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보면서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케인 선수는 그래도 지금 했어요. 뭐 기록적인 페이스로 네. 지금 골을 넣고는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어떤 팀의 구조, 선수들 간의 어떤 이 케미, 스타일, 전체적인 선수들의 폼이 좀 많이 내려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리우트만 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입지를 가진 선수들 올 시즌 내내 부상으로 너무 고생하면서 그리고 올 시즌의 흐름은 약간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또 풀백진, 삼선진 이쪽에 대한 보강이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너무 늦죠. 매 시즌마다 사실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인데 수비형 미드필더는 숫자도 적은데 키미 선수 옆에서 활동량과 어떤 이 수비를 도맡아줄 그래서 결국 키미를 좀 더 자유롭게 해줄 선수가 전무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풀백, 왼쪽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른쪽 풀백도 뭔가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마즈라이 선수는 실수가 너무 많고요. 라이머 선수가 대신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포지션에 대체하는 정도의 느낌이지 그 자리를 잘한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게다가 올 시즌 더리우트, 김민재, 우파메카노 3명의 센터백진만으로 수비를 구성하겠다는 플랜 자체도 저는 너무 아니란 판단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입장이에요. 네, 매우 비현실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프랑크푸르트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바이에른 팀이 거의 아주 망한 가운데 네. 김민재 선수도 이날은 별로였던 거는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5실점을 했는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뭐 두 번째 실점인가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김민재 실점. 선수가 크나우프 선수의 네. 경합에서 그러니까 너무 그 몸싸움에만 네. 신경을 좀 쓴 나머지 정작 볼을 뺏겼어요. 그렇죠. 네. 네. 볼 통제권을 오히려 내주는 바람에 결국은 좀 빌미가 실제로 됐었고, 맞습니다.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그 우파메카노 선수가 높이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그래도 수고했고, 뭐 네. 혼자서 버티는 그런 시간이 많다는 그 부분은 인정하겠으나 김민재 선수의 경우에도 냉정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계속되는 좀 지나친 혹사 속에 네. 점점 폼이 좀 내려오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실수가 조금씩 늘고 있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김민재 선수도 나폴리 때보다는 조금 흔들림이 있는 그런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초반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 실수를 전체적으로 다 하더라도 유독 그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번 경기 후반에 우파메카노가 좀 너무 집중력이 무너져 내려버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 사람들의 언급이 센터백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우파메카노 쪽에 여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바이에른은 이 경기에서 잘한 선수를 찾기는 힘들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완전히 케인마저도 심지어 기회를 놓쳤겠으니까. 팀이 이제 네. 거의 아주 폭망한 네. 이제 그런 경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잘한 선수를 찾을 수는 없고 현지에서도 뭐 이번 경기 끝나고도 또 그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도 여태까지 너무 지금 혹사가 됐다. 그 후유증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이 경기 이전에도 계속 흘러나왔습니다만 어쨌든 현지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결국은 지금 바이에른의 단기 처방은 뭔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빠르게 움직여서 뭔가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행인 점은 디렉터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심심하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명 선수층 보강을 위한 아주 공격적인 영입, 적극적인 영입의 과정은 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다만 선수가 영입되더라도 앞서 언급드렸던 투엘의 전술적인 문제점, 빌드업 시의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가 너무 적고 그로 인해서 볼 순환이 중앙에서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점, 선수단 사이의 간격이 넓은데 오히려 넓은 간격을 활용하기 위한 롱패스 투입은 크게 나오지 않는 점, 그리고 풀백에게 너무 많은 볼음반에 부담을 줌으로써 결국 올라가다가 뺏기고 역습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점. 간격이 넓은 건 공격 때도 그렇지만 사실 수비 때도 해당이 되거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바이에른 뮌헨의 그 에너제틱한 활동량 많은 그런 모습들, 잘 싸워주는 모습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술적으로도 선수들 간의 간격이 잘 좁게, 첨예하게 그 간격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간격 조절 자체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말인데 네. 마지막 질문 요거 드릴게요. 근데 그 투엘 감독이요. 네. 지금 바이에른 팬들에게도 원성이 지금 대단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에서 어찌됐건 그래도 지금 1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낮은 순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1등 계속 이제 레버쿠젠 바로 밑에서 계속 따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초반에 또 4연승을 하는 바람에 조금 이제 가린 측면은 있지만은 팬들은 현지에서도 투엘 감독에 대한 원성이 꽤 큰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원래 투엘 감독이 이렇게 전술을 그냥 방치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융통성이 없대거나 네. 원래 이런 분입니까 이분이? 원래 아니죠. 첼시 때만 보더라도 일단 후방의 안정감을 우선하고 공격의 숫자를 적게 가져갈 수는 있어도 후방의 구조만큼은 안정적으로 늘 밸런스 있게 짜면서 그걸 바탕으로 결과에 대한 안정감을 가져왔던 게 투엘 감독의 첼시 2020-21 시즌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고 투엘이 오면서 첼시가 빠르게 반등을 하는 포인트가 잡혔는데 근데 이분이 요즘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봤을 때 정말 명확한 이유를 꼽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투엘의 이미지와 어떤 그 흐름과는 너무 달라진 모습, 다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제가 굳이 유추를 좀 해보자면 첼시 시절도 그렇고 이 투엘 감독이 백스리를 썼을 때 전술적인 포인트가 저는 센터백의 기술적인 전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드필더 3-2의 구조를 예시로 좀 들었을 때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올라가서 공격을 가담하고 그때 비게 되는 기존 중앙 미드필더의 자리를 좌우 센터백 중에 한 명이 올라가면서 공격 시나 수비 시 때 커버해주는 게 투엘 감독 전술에서 가장 돋보였던 후방 구조였습니다. 첼시에서 그래서 리디거 선수가 굉장히 좋은 수비를 그때 왼쪽 센터백 자리에서 해줬고 그래서 리디거도 이전에 이 감독과는 램파드와는 다르게 투엘이 오면서 첼시에서 많이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전술적인 포인트들이 저는 첼시에서 잘 갖춰졌고 그랬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안정적인 후방 구조를 바탕으로 굉장히 밸런스 있는 팀을 그때 당시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같은 전술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백스리를 쓰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지금 수비진 뎁스로 백스리는 불가능이라고 일단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도 사실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똑같잖아요. 키미 선수만 후방에 남아있고 나머지 중앙 미드필더는 올라가는 구조를 취하는데 그럼 그 키미 옆에 비게 되는 중앙 자리를 백스리 전술이었다면 투엘 감독이 구상하에 센터백 한 명이 올라오면서 커버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간 투엘 감독의 지도 스타일을 보면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후방 선수들에게도 키미 옆에 있는 공간들은 센터백들이 한 명씩 올라가면서 좀 도와줘라, 커버해줘라. 근데 투 센터백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약간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바이에른이 네. 센 팀이라고 해도 그래서 투엘 감독이 생각하는 그런 이때 패턴이나 플랜이 지금의 이 말씀해 주셨던 투 센터백에서 원 센터백이 되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나오기 힘들다. 시도하더라도 확실한 시도가 첼시 백스리만큼 되기는 쉽지 않고 시도했을 때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밸런스가 위태로워지고 수비에 있어서 센터백들 해조의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굳이 이 투엘 감독의 현재 상황을 좀 유추해 보자면 이런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가장 저는 확률 높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약간 조크성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투엘 감독이 지금 이런 상태를 그렇게 수정하지 않고 지금 계속 가왔잖아요, 지금. 네. 혹시 그 이사회 보드에서 그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이 선수층을 안 만들어줬어, 애초에. 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텐데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너희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선수단을 만들어주지 않은 대가야 하면서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은 혹시 없나요, 이분이? 투엘이기에 왠지 그럴 법한데요. 아니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네. 근데 그 저는 1월에는 어떻게 하나 보자 막 이러면서. 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난 게 딱 그건데 클린스만 감독의 최근 대표팀 경기 때 김민재 선수 교체아웃 안 시켜주고 풀타임 뛰게 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팬들은 그렇게 풍자하더라고요. 투엘 감독이 딱 보고 그래 너 클린스만 너 김민재 안 뺐어? 좋아 나도 그럼 김민재 풀타임 이러면서 대답을 하는 게 약간 팬들 사이에서 밈이 돼서 제가 그거를 전에 듣고 링크 빠서 너무 웃었거든요. 진짜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 혹시 이것도?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그런 재밌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투엘 감독이 아까 임 의원님 말씀대로 네. 근데 3백도 써보고 4백도 백도 써보고 써보고, 네. 예전부터 그 전술적으로도 뭐 나겔스만만큼은 아닐지 네. 모르지만 상당히 유연성 있고 융통성 있다는 소리 들었던 시절도 있고요. 네. 선수단에 맞는 또 그 포메이션 같은 걸 잘 적용시킨다는 얘기 들었던 시절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지금 바이에른이 물론 막강한 팀이긴 하지만 좀 무리스러운 전술로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그 1월에는 뭔가 수정해 주겠지라는 무언의 항의 아닌가. 근데 네. 그만큼 투엘 감독인데도 투엘답지 않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기 때문에 이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도대체 왜 투엘이 이렇게 지금의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게끔 아직까지도 큰 수정이 없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첼시 때와 지금 잘 나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약간 이용과 같은 개인사도 사실 투엘 감독이 있었거든요. 예, 개인사가 좀 있죠. 네, 예, 예. 모든 사람은 어떠한 위치에 있건 당연히 그 개인사 집의 일이라든지 뭐 예, 가족의 일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지금 너무 투엘 감독의 행보가 갑자기 변해 있기 때문에 혹은 이것도 저 그냥 추측입니다. 그럼요, 바이에른 그럼요. 팬분들 네. 화내지 마세요. 네. 어떤 추측이냐면 투엘이 첼시 시절과 만약 비교를 한다면 첼시 때의 어떤 선수들에 대한 투엘의 통제력 그것과 지금 바이에른에서의 바이에른 선수들에 대한 투엘의 통제력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엘이 확고한 보스가 아닌 거 아닌가. 혹시 이건 근데 제 생각에 예, 예, 예. 꽤 확률- 왜냐하면 바이에른은 예. 전통적으로 머리 굵은 스타들이 옛날부터 많았던 그렇죠. 팀이고 네. 그 선수들의 어떤 갖고 있는 권력 같은 것이 좀 있는 클럽이에요. 그렇죠. 혹시 여기서는 또 통제가 완벽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근데 저도 되게 저도 되게 솔깃하게 되는 예, 말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추측이고, 네. 요즘 또 각 구단들마다 네. 정말 그 열혈 팬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바르셀로나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고요. 네. 어쨌든 그만큼 투엘 감독의 행보가 조금 아이러니하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투엘 감독도 앞으로에 있을 경기들은 상당히 좀 심각한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니코 코바치 감독이 프랑크푸르트 1대5 이후에 날아갔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제 더 직접적으로 투엘 감독을 평가하는 시선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중압감이 좀 느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게다가 싶네요. 뭐 바이에른이 필수적인 트로피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트래블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포칼 아닙니까? 네. 포칼 이미 3부 리그에게 탈락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팀이 또 프랑크푸르트도 이겼어요, 사실은. 자르브리켄이라는 네. 그 클럽이 자르브리케는 챔피언스 리그에 오시기 바랍니다. 바이에른과 프랑크푸르트를 연파를 했는데 또 재밌죠, 두 팀을. 네. 그런데 어쨌든 이미 뭐 타이틀 하나 잃었고 리그에서는 레버쿠젠 따라가지 못해 왔고 계속 그렇죠. 뭔가 지금의 바이에른의 내용적인 추세는 이거는 이제 위기 의식이 아마 이건 바짝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뭔가 이적 시장에는 큰 폭의
변화 내지는 향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이야기 나눠본 바이에른 뮌헨의 현재의 위기 국면에 관한 코너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